안녕하십니까. 부산 학부모님들을 위한 우리 아이 미래를 바꾸는 진로교육법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실 신진환 보좌관입니다.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하윤수 부산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안철수 의원님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챗 GPT 이런 빅데이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레드의 방종인 우리 대표님도 편집장님도 굉장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들 자녀교육 토크 콘서트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안철수 의원님께서 또 광종인 편집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학부모님 역시 챗 GPT 다 아시지만은 이러한 능력 부분들이 교육 환경을 4차 산업혁명으로 바꾸는데 핵심적 요체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심 세상에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교육 철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그야말로 우리가 감히 번쩍할 수 없는 이런 영역 부분들이 그대로 녹여내는 오늘 내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아시고 알아야 보입니다. 아는 것만큼 그런 것만큼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공감을 해주시고 또 안철수 의원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그 뜻이 원대한 뜻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그럼 오늘 대담하실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IT 전문가, 대학 교수까지 다양한 이력을 추구해 오신 안철수 의원님과 17년차 교육 전문 기자이시자 유치원생, 초등학생 두 자녀의 학부모이기도 하신 방종인 편집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 고향에 올 때마다 정말 저는 가슴 벅찬 그런 감동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롯데가 워낙 경기를 잘해서요. 바로 옆에 이제 경기장이 있는데 야구 안 보시고 여기 오신 분들께 더욱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 경기보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감없이 들려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차
씨가 교육 전문 기자이고요. 오랜 기간 조선일보 교육특전 조선에게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요즘에는 교육 전문 유튜브 채널인 교육대기자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계기는 의원님과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저희 채널에 교육 공약 관련해서 모신 것을 계기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의미 있는 메시지 오늘 부산 학부모님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만 맞죠 그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교육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그것도 강하게 피력을 해주셔서 정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구나, 교육 소신이 강하시구나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참고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국에서 가정에서 오늘 또 날씨가 더우니까요. 이렇게 보고 또 궁금한 점들 인터넷 통해서 채팅창 통해서 질문도 하고 아마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오랜만에 오셨죠? 부산에서 이렇게 자녀교육 토크 콘서트 개최하게 된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격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 이제 집에 와 있으면 책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 그때 저는 이제 컴퓨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영광도서에 컴퓨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그때는 서울까지 사실 그때 새마을호가 있었나? 새마을호 없었던 것 같로 기억이 되는데 하루 종일 가서 서울에서 책 한 권 사가지고 밤늦게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책 가지고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보면은 그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 줄이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하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들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빼놓고 9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나라에 경제 중심이 2개 이상입니다. 항상 미국 같으면은 뉴욕이 있고 시카고가 있고 LA가 있고 일본 같으면은 도쿄도 있고 오사카도 있고 후쿠오카도 있고 중국도 북경도 있고 상해도 있고 그건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에서 경제 중심이 수도권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밖에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겁니다. 그때 제가 직감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가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 더 경제 중심, 제일 가능성 많고 당연한 것이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곳에 하나의 경제 중심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심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구분이 달린 일이다. 그런 나름대로 사명감 가지고 지금도 계속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 대한 각별함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 미래를 바꾸는 진로교육법 오늘 주제를 바탕으로 안철수 의원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후에는요 객석에서 질문 받고 답변해드리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요 챗GPT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기 혹시 오신 분 중에 챗GPT 써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많으시네요. 그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죠. 챗GPT가 요즘 화제의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챗GPT 의원님은 써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떠셨어요? 챗GPT 할 때 제일 편한 게요. 축사 때입니다. 축사. 그러니까 제가 행사에 축사를 할 일이 많은데 성남에서 무슨 행사가 열리는데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 그 비서의 업무가 3분의 2가 줄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임원 3사람이 비서 1사람을 쓰게 되는, 벌써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늦긴 하지만 그렇게 앞서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막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 모르는 정말로 중요한 거여서, 여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20년 후에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챗GPT 써보니까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정말 길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놀랄 때가 좀 많았는데요. 그리고 챗GPT를 질문하는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사람이 엔지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미국에서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추천이 되면서 연봉을 3억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저희 아이를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좀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챗GPT로 인해서 앞으로 변화할 세상이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요. 그러니까 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많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 좋은 답을 쓸 수 있는 학생을 기르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저기 시험지에서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제대로 답을 쓰는 게 이제 학생 교육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답을 챗GPT가 다 쓰거든요. 아마 10년, 20년 후면 거의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바둑이 사람보다 더 잘 두는 것처럼 답도 사람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지금까지처럼 답을 잘 쓰는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고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을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좋은 질문하는 게 뭐가 어렵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정말로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 CBS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터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오바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 여성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 오바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좋은 질문 해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그 생각을 가지는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좋은 질문을 하니까 그 답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에 감사하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가진 효과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꿰뚫고 나름대로 그 영감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은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론식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돼야만이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나올 텐데 그런 식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20년 후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도움이 되라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년 전 산업화 시대 때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교육 전문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 전문가들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정말 많이 연습을 하고 정말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도 필요하고 질문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쉽게 생각이 안 되고 많이 교육이 돼야 되는 부분,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의 목표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세 가지 아닙니까? 특히 이제 초등교육으로 갈수록 제일 중요한 게 인성을 제대로 기르는, 그래서 본인의 인성도 인성이지만 자기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적성교육 아니겠어요? 그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틀린데 그 사람이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부모님들도 잘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근데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은 사람들이 다들 그랬어요. 공부는 나름대로 하지만 아마도 회사 사장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들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안랩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안철수 연구소 했었죠. 거기서 저는 계속 개발만 하고 저 사장을 구하러 돌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겠대요. 망할 게 뻔한데 내가 왜 하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장을 하면서 발견한 게 제가 경영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해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이거 당연히 못할 거야. 아니면 나는 당연히 이런 쪽을 하고 싶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양쪽 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가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진짜 너가 그게 적성에 없는 건지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한번 해봐라.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정말로 좋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인성교육, 그 다음에 적성교육, 그 다음이 이제 창의력 교육입니다. 특히 챗 GPT 시대에는 챗 GPT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미 나와 있는 문서 가지고 그걸 학습을 해서 자기가 답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한계가 뭐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던 문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거는 기계도 모르는 기계에 입력이 되지 않은 것도 사람만이 가진 창의력으로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걸 기르는 게 이제 창의력인데 그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기를 건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인성, 적성, 창의력을 좀 강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사실 이 능력을 키우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에서 좀 아쉬운 점, 어떤 점을 좀 꼽으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죠, 사실.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정형화된 이런 교과 과정만 이렇게 애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지 거기서 약간 벗어나거나 좀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허용을 잘 안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홍진경 씨 그 채널 공부함 찐천재요. 예, 거기서 제가 1차 방정식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끄덕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놀랬던 게 그게 450만 명이 봤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에 한 분이 그거를 1차 방정식 강의하는 걸 봤다는 얘기라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교육법이 좀 나와요. 저는 어떤 식으로 교육하느냐, 누가 문제를 냈는데 틀리잖아요. 그러면 야당
먼저 하는 질문이 어떻게 그 답을 내게 됐는지, 틀린 답이죠? 내게 됐는지 과정을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 과정을 설명한 중에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딱 나오거든요. 그 점만 짚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정답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한번 그러면 정말로 안 잊어먹습니다. 그런 좀 뭐라고 합니까? 약간 시간이 들더라도 그 학생이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꼼꼼히 찾아내고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저 같으면은 아주 옛날 사람이니까 저희 반이 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못하지만 요즘처럼 20명 전후의 학생들 같으면 선생님들이 좀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실 하나씩 이렇게 그 실수도 줄어들고 좀 더 이렇게 늘어가는 거죠, 사실.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좀 줄고 있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변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토론식 수업이 필요하거든요. 토론. 근데 그 토론이라는 게 그냥 토론하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토론 안 해요. 다 가만히 있지 먼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제가 카이스트 그 교수할 때 토론식 수업을 했어요. 근데 준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뭐를 읽어오라 그래요. 아주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읽어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간단한 퀴즈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강의했던 것이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한 거였거든요. 창업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을 읽고 당신이 이 창업자면은 지금 뭘 하겠느냐?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겠는지 아니면 투자 안 받고 그냥 계속 사업을 하겠는지 이제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해요. 그럼 1번, 2번이니까 하나를 고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써라. 또는 투자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 이유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나오면 제가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다가 파워포인트에다가 그 학생 이름을 띄워놔요. 그래서 여기 있는 30명 학생 중에서 12명은 투자를 받겠다고 하고 18명은 투자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서로 누가 일어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서로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부추기면 그중 영엄마 학생 한두 사람씩 일어나서 막 서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지 또 왜 투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지 똑같은 이유로 다른 판단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이름을 딱 이렇게 그 화면에 띄워놓고 너희 둘이 일어나서 서로 왜 그랬는지 서로 상대방을 설득해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 정도 하면 나중에는 제가 말할 틈도 안 주고 서로 말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이런 게 토론식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토론식 학습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학생 보고 말하라고 무조건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종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학교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론식 수업이 앞으로는 좀 필요할 텐데 이런 필요성에 도달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교를 두고 이런 말이 사실 있는데요.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에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으로 21세기 아이들이 배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변화가 좀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변화, 개혁에 대한 메시지가 좀 많이 전달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부모님 중에서는 이런 변화하는 시대가 굉장히 두렵고
기대가 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큰데 학교는 사실 많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업에 더 많이 초점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 이과 쏠림, 그 중에서도 의대 쏠림이 아닐까 해요. 의대가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거나 학원 현장을 가보면 초등생인데도 의대 중지반이 있어요. 이 정도인 상황인데 의대에 대한 선호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 사실은 의대도 저는 더덥다고 생각하는 게요. 30년 후에 과연 의사가 안정적인 직장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80학번이니까요. 86년에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냐? 뭐 거의 30년 이상 전인데요. 그때는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성적순으로 발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160명이었는데 1등이 제일 먼저 골라요, 발을. 그러면 2등이 나와서 그 다음 과를 골라요. 3등이 나와서 골라요.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 때는 내과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과가 다 차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내과를 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를 가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아무도 안 가고 남는 과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때는 피부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이거 이 방송으로 나가도 되나? 어쨌든 제일 안 되는 학생들이 이제 피부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 졸업한 지 20년 정도인가 지나고 나서 서로 같이 회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남에 굉장히 그래도 좋은 한식집인데 누가 손을 딱 들어요. 그러면서 야 여기 밥값 내가 다 낼게 그러더라고요.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역전하셨네요. 예. 그래서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더 가까운 예를 들게요. 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카이스트 교수를 할 때 그때 전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 이공계 기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해서 제가 그때 고3 학부모님들 다 모아놓고 카이스트 교수 입장에서 설득했죠. 지금 아무도 이공계를 안 가는 지금이 아이들을 이공계로 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컴퓨터 공학과 보내세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은 한의대 잘 나가고 딴 데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지금 당장 거기 취직하는 게 아니고 10년, 15년 이후에 직장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세상이 바뀌었을 거고 지금 이공계를 하도 안 가서 똑똑한 학생이 이공계를 가게 되면 거기서 최고의 대접을 받을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무조건 보내시라고.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컴퓨터공학과 그때 모르겠어요. 제 말 듣고 보내셨으면 지금 제일 대우 잘 받고 잘 살고 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아무도 모르거나 또는 사실은 미래를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지금은 아닌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 순위가 나왔고요.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직업 순위를 교육부에서 냈어요.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만족도가 높은 쪽이 예술가분들, 사진작가분들이셨고요. 만족도가 제일 낮은 1위가 모델이더라고요. 예쁘게 태어나서 그렇게 모델하고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고되고 만족도가 떨어지나 봐요. 만족도 최하위 꼴찌에서 2등이 의사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평생 처음 보는 사람, 특히 이제 어디가 아픈 분과 하루에 100사람씩 매일같이 평생 만나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면 공부는 잘해요. 근데 친구도 없어요. 혼자서 방에서 책 읽고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성적이 잘 돼서 선생님들이 너 의대 가라 그래요. 그 의대 가서 졸업을 하죠. 근데 나와서 하는 일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처음 보는 사람 100명을 매일 만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 학생한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하게 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환자도 떨어집니다. 저 의사가 나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점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일 좋은 직업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자기가 만족을 느끼는 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이런 게 제일 좋거든요. 그게 사실 적성입니다. 의사도 제가 이제 동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정말 타고난 의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저도 이제 그 친구가 제 주치인데요. 그 친구한테 가면은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증상이 좀 좋아지면 막 자기 일처럼 기뻐해요. 진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 병이 호전되는 게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타고난 의사예요. 타고난 의사. 근데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진료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언제 끝나는지 또 환자분하고 상담하다가도 계속 시계 보고 그러면 사실 저 의사 잘못 간 거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사실 행복하게 사는 게 아이들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분야에서 돈 버는 거는 문제 없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의사 월급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애들이 정말로 어떤 적성에 맞는 아이인가 그거를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니까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그걸 찾아주는 과정, 그 과정 중에 부모하고 애하고 더 이렇게 밀착되고 친해질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떤 애인지도 알게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쪽에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 재수를 통해서 의대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 재수하는 친구들 절대 다수가 사실 의치한 약수 때문에 재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요. 10명 거의 9명 정도가 부모님이 의사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적성, 아이 진로에 부모님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17년간 교육을 보면서 의대 쏠림 현상과 한 가지 더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명문대에 대한 선호 현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학령 인구가 점점점 줄고 있는데도 입시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입시에 대한 경쟁, 명문대에 대한 선호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메시지도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명문대가 직종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안철수 연구소, 그러니까 안랩을 만들었죠. 근데 제가 사람 면접 보고 뽑을 때 안 물어보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어떤 학교 나왔냐, 고향이 어디냐, 결혼했냐. 왜냐하면 그거 일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실제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저희 보좌관들도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뽑고 보니까 초창기에 안랩의 절반이 고졸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래밍을 워낙 잘해가지고 다른 게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백신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죽이고
거기서 이제 백신 만들려고 시작을 했던 거죠. 거기 돈도 많고 전부 좋은 대학교 나오고 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스펙을 보면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막 하고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든 벤처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벤처기업들이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 벤처기업이 만들어지고요. 똑같은 아이템을 구글에서 시작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구글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구글이 져가지고 팀 해체해버렸어요.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정말로 그 일을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고 적성에 맞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모이면 학력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그쪽이 더 힘이 셉니다. 그쪽이 성공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학벌대로 그렇게 진짜 인생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꼭 좋은 학교 나온다고 그 사람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주가 조작해가지고 감옥이나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성과 적성과 창의력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력 나온 출신 대학 이런 것보다도 그 세 가지 남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협업을 잘하고요. 요즘은 천재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절대로 팀으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천재 10명 모아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10명이 천재 10명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인성,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기가 하면서 너무 재밌다 이런 적성, 그 다음에 챗 GPT도 생각도 못했던 창의성, 그게 저는 교육의 제일 중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는 요즘은 그 교육이 대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 끝납니다. 지금은 평생교육 시대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마 변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 적성에서는 우리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초중등 때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학부모님들이 입시에 관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즐기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뭔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관심을 쏟기에는 소홀하고 입시 쪽으로 많이 포인트를 두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 교육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등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기본기가 필요하고 이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 부모님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초등학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육이. 근데 초등학교가 사실 시험 쳐서 성적을 잘 받거나 이런 게 꼭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때 너무 빡세게 공부를 시키면 지쳐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빠져요. 그래서 별로 좋은 대학교 못 가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정말로 중요한 게 그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도 세 가지. 독해력이나 문해력을 기르는. 그러니까 애가 책하고 친해져야 돼요. 책하고 친해지는 시험 문제도 그리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게 또 저 문제 답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해력을 어떻게 키우는가 그게 사실은
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책하고 친해지는 방법만 찾으면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장편 소설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이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연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하고 친해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가지고 한 20문제 정도씩 꾸준히 풀고 뭐 분수 연산 같은 것들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실력만 갖추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력입니다 사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듯이 오래 앉을 수 있으면 그 학생이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체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 전 기본적으로 마라톤 좋아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꼭 달리기 하지 않더라도 애 데리고 한 2시간 정도만 걸을 수만 있으면 그 정도 체력만 있으면 애가 공부할 때 금방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해력, 연산 능력, 체력을 기르는 게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거다. 초등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평생 가지도 않아요. 지금은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저 초등학교 때 60명 중에 30등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1등 했던 애가 저보다 좋은 대학 못 갔어요. 너무 막 선행학습하고 막 애가 지쳐가지고 한 중고등학교 되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죠. 예, 전 재밌던데 그때가 되니까 오히려 초등학교 때 소설책만 보고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는 의원님이 지난번 저희 채널에 나왔을 때 메시지 중에 글쓰기를 강조했던 글쓰기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메시지 한 번 더 들려주시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챗 GPT 시대잖아요. 챗 GPT 시대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글 쓰는 능력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크게 나눠보면 그냥 이렇게 카톡 메시지 보내는 정도, 뭐 크크, KK 이 정도만 쓰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그래도 종이 한 장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적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간단한 수필 아니면 뭐 간단한 뭐 소설 이런 것들 정도 쓰는 애들이 있다면 그 세부교의 아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가 될 정도가 되면 전 그 학생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제 그 시대가 왔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글 쓰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글 쓰는 게 요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짤막한 글들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는 연습을 해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시구나 또는 노래 가사도 좋겠다. 요즘 애들한테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써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너 근데 단어 몇 개 바꾸면은 더 좋은, 너한테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가사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래? 그럼 하나씩 바꾸거든요. 그게 시작입니다. 사실은 잘 쓴 글을 그대로 베끼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잘 쓴 글 중에서 일부를 자기 마음에 맞게 고치는 연습. 이런 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직접 한번 처음부터 써볼까 이 생각이 저절로 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 프로그래밍은 뭐 어렵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이 한 거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 부분 바꾸면은 기능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남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한 부분씩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저 혼자 처음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V3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서 글 쓰는 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냥 한번 무조건 써보라고 하지 말고 남들 흉내내고 조금씩 바꾸고 이런 단계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글쓰기 능력을 지난번에 강조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컸거든요. 요즘에 근데 연필 잡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글쓰기라든지 책 읽는 거라든지 말로 표현하는 이런 것보다는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더 고민이시거든요. 스마트폰에 지금 빠져있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저는 부모님들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같이 예,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야단치기보다 너 지금 무슨 게임 하니? 그래서 뭐 저기 LOL, 롤 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가입해서 해보시든지 뭐 아니면 뭐 하는 걸 보시든지 그러면 이게 무슨 게임이라는 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게요. 우선은 지난번에 한번 또 저기 같이 유튜브 찍으면서도 이야기했듯이 부모 자식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부모 자식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해서 자동으로 진짜 자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인간관계고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가까워지고 친해집니다. 시간을 같이 안 보내고 관심사에서 약간 멀어지면 남처럼 돼요. 부모 자식 간도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릴 때 제 아이하고 같이 게임했어요. 마리오 카트.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휴대폰 게임보다는 닌텐도 게임이 같이 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른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애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지고 같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애들한테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애 설득하기도 쉬워요. 너 이거 너무 오래 하는 거 별로 지금 좋지 않다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은 게임을 같이 했던 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애들이 말을 더 잘 듣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공부가 필요하듯이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거나 또는 뭐 다른 일을 좋아하면 같이 배우는 거죠. 같이 배워서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저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빠 안철수의 자녀 교육에서의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주제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걱정하는 키워드가 이거 같아요. 학습 격차, 학습 고민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 격차에 대한 부분에서 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좀 더 들어가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고민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공부를 잘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육에서 공부는 좀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원칙을 좀 세워주신다면요. 그게 지금 가정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교육? 학습 고민입니다. 공부에서요. 예.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격차가 더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뭐라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중간 정도 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었다면 코로나 지나서 달라진 게 중간 정도 학생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학습 격차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형편 아니겠어요? 사실 이거 저도 지금 뭐 정부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정부에서 진짜 잘못한 겁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코로나 유행 시작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2, 3년 이상 간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될 테니까 원격 수업의 그 가장 핵심은 컨텐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교육 컨텐츠에다가 투자를 안 했어요. 제가 아는 게 옛날부터 교육 콘텐츠 예산이 오면 국회에서 맨날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콘텐츠 쪽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2, 3년 정도 계속 진행이 될 원격 교육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한두 학기면 끝날 줄 알더라고요. 그때 참 의사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 기초 학력 평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진보 교육감들은 반대하고 그 다음에 보수 교육감들은 막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기초 학력 평가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알아야 되는 게 기초학력 평가하는 건데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졸업을 하면 사회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사기도 잘 당하고 속고 불이익 당하고 그거는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인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초학력에 대해서 왜 진보 교육감님들은 평가를 하기를 싫어하는가? 이거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기초학력 평가 낮은 학생들 뭐 야단치거나 다른 반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학교끼리도 평가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모든 학생들 기초학력 평가 시험 치게 하고 그걸 다 집에다가 부모님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애들 기초학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 그건 비밀로 선생님하고 또 상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급격하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거든요.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 이 정도 되고 중간 학생 이 정도 되고 못하는 학생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잖아요. 이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도 정말로 굉장히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거 고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이런 시험이 없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이 없으니까 찾는 곳이 어디죠? 사교육으로 향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바탕이 없으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학원을 찾는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사교육을 하시는데 사실 학원에서는 레벨 테스트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그냥 암묵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사교육에 워낙 군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도 놓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실력이라든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두시기에는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 이야기해 보면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갔거든요. 사교육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서리가 공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쯤 안 됩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꼴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수학이 문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왕수학 가라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반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왕수학도 보니까 이렇게 애들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테스트 해보니까 최하위가 와가지고
제일 공부 못하는 그 반에 제가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런 그 과외 전혀 필요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남들보다 못 따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학원 뺑뺑이 식으로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돌리는 거는 오히려 애를 지치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 성적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되면 지쳐서 쓰러진다. 그래서 꼭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공감하는 바가 큰데요. 학원은 필요에 의해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원이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녀야 되는데, 일단은 가는 경우들은 좀 속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적인 부분에서 공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선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그 책과 친해지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꼭 필요한 게 우선은 부모님이 아무리 바빠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애들하고 많이 보내고, 우리 아이가 완전히 부모와는 다른 인격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를 잘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부모가 영향력이 안 크거든요.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 부모의 영향력이,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친구 말을 듣지 부모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책하고 친해지게 하려면 처음부터 책 좋아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사실 어른도 안 좋아하는데. 근데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나름대로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주말에 대형 서점에 가는 거죠. 교보문고 같은 데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그냥 자유롭게 구경 다 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너가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한 권 사줄게 그러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도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권을 사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은 읽게 됩니다. 많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매주 이렇게 가서 책 한 권씩 사주면 그게 책하고 이렇게 친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잡한 책도 필요 없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이 도서관 가는 거. 부모가 다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애 보고 책 보라고 해놓고 부모님들은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 넷플릭스 보는 거. 그러면 애들이 반항심이 생겨서 자기 방에 있어도 책 안 읽어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길복순 넷플릭스에서 보니까 거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청부살인업자다가 이제 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애 보고 책 보라고 해놓고 자기는 TV 보고 있으니까 애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책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냥 책 보는 것도 물론 그럴 수만 있으면 좋지만, 그게 좀 힘들면 도서관에 가면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뭐 신문을 봐도 되지만 애들은 돌아다니다가 뭐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골라가지고 책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저 같으면은 저희 아버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저희 아버님이 책을 계속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원 개원을 하셨는데, 그 병원이라는 게 그 당시는 아무데나 이렇게 개원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개원을 했으니까요. 근데도 굳이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곳의 하나인 신암 범천사동, 그러니까 거기가 철도 공작창하고 경부선이 가로막혀가지고
서면은 잘 쌌는데 저희 동네는 완전히 지금도 달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리 잡으면서 진료비 없는 분은 진료비 안 받고 진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돈이 밥밖에 없다. 그럼 밥만 내라고 하고. 그때는 의료보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평생 큰 건 한 번 못 쥐고 돌아가셨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생 봉사에 살고 하셨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진료할 환자가 없는 때는 항상 이렇게 소설책인데 계속 책을 보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영향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전문의 시험을 보겠대요. 나이 50에. 그래서 그때 이제 가정의학 이제 전문의 시험이었었는데 저하고 같이 수험생이 돼가지고 공부 같이 했습니다. 의과대학 공부를. 그래서 막 저한테 다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 그것도 모르자고 막 그러면서 같이 공부를 했었던 그런 게 저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제 계속 이렇게 책 보는 습관이 저한테 몸에 배어 있게 된 그런 좋은 추억이었죠. 네, 공부 환경 조성에서 부모님이 책을 같이 읽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랑 있을 때 아들이 둘이거든요. 네, 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책 읽어라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한 권 책을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빠의 입장에서 따님의 공부 습관을 놓고 고민하실 부분은 없으신가요? 많은 부분이 요즘에 초등 유아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어떻게 좀 잡아줘야 될지 고민이 크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공부 환경 조성 못지않게 아이의 공부 습관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애 보고 공부하라고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저는 무조건 그냥 도서관 데리고 가서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나이 40 넘어서 그 경영학 석사 워튼 MBA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될 공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딸은 고등학생이니까 또 공부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또 제 아내도 나이 40살까지 삼성병원 의사 하다가 로스쿨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변호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했던 일이 미국 같으면 항상 거기에 보면 도서관이 있으니까 아주 작아요. 작은 도서관이지만 3명이 가서 다 자기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뭐 돌볼 여유도 없었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도 뭐 부모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데 혼자서 멀쩡하게 있느니 그냥 자기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억지로 만든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애가 공부 습관을 기르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해라. 너무 어려운 미션이죠. 오늘 부담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부하라는 말씀을 많이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장 자주 한 메시지는 뭘까요? 따님한테 가장 자주 말씀하셨던 멘트. 뭐라고 할까요? 결정은 스스로 하고 대신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본인의 몫이다. 약간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얘가 그래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데 무슨 대학 갔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네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다 의사니까. 그래서 제가 말 안 했어요. 너가 제일 이렇게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고 잘할 수 있고 그런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라고. 의사 꼭 안 돼도 못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혼자 생각하더니 자기가 화학이 제일 재밌었대요. 그래서 화학과를 갔고요. 그래서 지금도 화학과 교수가 되는 거죠. 의사가 되기를 지금 속으로는 바라셨던 건 아니시죠? 왜냐면 또 아버님도 의사셨기 때문에. 예, 아니 그래서 사실은 3대에 걸친 의사 집안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애가 저기 의과대학보다는 화학을 더 재밌어 하니까 저는 그게 아이를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아, 이거 좋아하는 거를 좀 찾아라. 그게 정답일까요? 요즘에 저희 교육대기자 TV에 이런 코너를 좀 만들었는데요. 선배 부모님들을 좀 찾아뵙고 이분들에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반드시 이렇게 꼭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 코너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안 의원님을 찾아뵙다면,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다시 하고 싶은, 꼭 반드시 하고 싶은 포인트 있으실까요? 행동이나 뭐 말일 수도 있고요. 저는 소리에 대해서가 아니고 애를 좀 더 많이 낳을 걸.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명이라 아쉬우신. 저희 부부 둘 다 그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반드시 필요하죠. 더 많이 낳는 일이. 저희 아들 둘인데요. 아주 잘 열심히 하루하루. 예, 근데 최소한 둘은 있어야지. 애가 지난번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기가 혼자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래서 정말 지금 돌이킬 수는 없지만 꼭 하나 바라는 게 있으면 진짜 최소한 형제는 있어야 저기 뭡니까 여동생이든 남동생이든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여기 아마 유초동 부모님들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후배 부모님들한테 메시지를 들려드리는 차원에서 따님을 키우시면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과 가장 좀 피해야 될 부모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메시지를 좀 들려주시면요.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님이 안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제일 아이를 실망시키고 좋지 않은 롤 모델이 되고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나빠지고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 실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만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한 번도 안 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패라는 게 아이한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벤처 기업가들이 보통 3번째 성공합니다. 2번 실패해요. 근데도 한 번 실패하고 나면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이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보통 2번 정도 실패하고 1번 정도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다양하게 시도하는 모습들, 한 번 실패해도 꺾이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재도전하는 모습, 저는 그게 정말로 좋은 부모님의 롤모델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부모님도 실패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예, 그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와 미국이 다른 게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업에서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려요. 예, 재계약이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과정 중에서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실패를 했으면 이런 사람은 신용불량자 만들면 안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야지 결국은 나중에 보면
번 정도 실패했어요. 근데 세 번째 큰 성공을 거두면 그건 첫 번째, 두 번째 실패보다 더 큰 부를 일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그건 이익인 거예요. 일종의 개인 실패를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걸 아직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바꾸고 싶다는 그런 마음. 실패를 사회에서는 좀 나보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하나의 실패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좀 세팅을 해서 완벽한 환경을 좀 제공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실패를 안 하면 나중에 어른 돼서 대형 사고 칩니다. 실패가 꼭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실패를 한 것도 자기 인생이거든요.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해서 했는데 실패를 하면은 그게 쌓여서 다음에 결정을 할 때 실패를 안 하게 돼요. 오히려 더 올바른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가 실패했다고 야단치거나 뭐 너 왜 바보같이 그랬냐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실패한 거잖아요. 과거를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있어요. 왜 실패를 하게 됐는가, 이 과정 중에서 뭐를 바꿨으면 오히려 안 그럴 수 있었는가 이런 걸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자기의 교훈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실패 안 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애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가까운 친구도 친구지만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한테 위로를 하고 그런 좋은 방향의 그런 가이드라인도 주고 저는 그러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그 아이가 궁극적으로는 정말 잘 행복하게 살게 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도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다양한 분야로 도전하고 직업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도 다양한 도전을 많이 하셨잖아요. 직업도 많이 바꾸시고 예, 메시지를 좀 주시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지금 5번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사 하다가 제가 27에 의대 교수를 했어요. 의과대학 동기 중에 제일 먼저 교수가 됐는데 그걸 버리고 이제 중소기업을 창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걸 또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 하면서 저 젊은이들 가르치고 그 벤처기업들 무료로 상담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크자고 한 거고, 그 다음 지금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의대 교수 그만두고 나서 벤처기업 창업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한 3, 4년 동안 했던 일이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밤에 그 장부에서 그 숫자 검사를 했어요. 꼭 저희 직원이 몇십 원씩 틀려요, 계산을. 그래가지고 큰 계산기 두고 이제 매일 저녁마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박사학위 받고 제일 먼저 교수가 됐는데 지금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밤 10시에 다 따뜻한 방 안에서 대학 교수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몇십 원 틀렸다고 그거 검사하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 서글퍼가지고 갑자기 절망감이 확 밀어닥치는데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떡하지?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한 일주일 고생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못했어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아 내가 왜 그때 의사 그만뒀을까 이런 식으로. 근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만 있고 저보고 있는 직원들 20몇 명 정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원칙이 절대로 과거 돌아보고 후회하지 말자. 앞만 보고 가자. 그 다음에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자. 내 친구들 지금 뭐 어디 유명 대학에 교수됐지만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치사하지만 정 힘들 때는 나보다 잘 안 된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있잖아요. 이렇게 산을 절벽을 막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왔다 싶은데 위를 보면 안개가 막 이렇게 정상에 가려져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정상이 보여요. 그럴 때는 위를 쳐다보지 말고 아래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올라온 게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보이거든요. 저 아래 집도 까마득하게 작게 보이고 사람도 작게 보이고 아 내가 이만큼 올라왔구나.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직원이 20명이나 되잖아요. 저를 믿는. 언제 망할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를 보면은 약간 용기를 얻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이제 그래서 비교도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래도 여전히 막 힘들 때 그때 제가 했던 거는 무조건 걷는 겁니다. 그때 안랩을 그 서초동에 향나무 사거리 아세요? 대검찰청 있고 대법원 있고 거기 서초동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회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무조건 걸어요. 걷다 보면 이제 지하철역으로 교대역이 나와요. 더 걷다 보면 이제 그 강남역이 나와요. 더 걷다 보면 역삼역이 나오고 더 걷다 보면 이제 코엑스 있는 삼성역까지 나와요. 한 시간 넘게 걸으면 그 정도가 되거든요. 계속 걷다 보면 이제 머리가 좀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보통 지하철 타고 오고요.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지갑 못 가지고 왔을 때 다시 걸어서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맨날 견뎠거든요. 그런 게 하나씩 쌓이면서 그래도 내성? 견딜 수 있는 힘. 웬만해가지고는 이제 버틸 수 있는 끈기, 체력, 정신력 이런 것들이 길러지더라고요. 저도 2년 전에 제가 메이저 언론사의 편집장으로 역임했었을 때 2년 전에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튜브 저는 텍스트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거의 한두 시간 자면서 매일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엄마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그거 하면서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타가 올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디고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이 저희 가장 큰 팬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제가 성공이든 실패든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저희 이런 기회 없습니다. 한 두세 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한번 톤을 들어주시면 네. 교수님이 의원님이
의대 가셨다가 나중 공학계열로 가셨는데 그 바로나 동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공계랑 그다음에 의대를 다 가셨잖아요. 근데 의대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저 사실 처음에 둘 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서 환자를 보는 임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의학 연구 쪽으로 갈 건지 고민을 하다가 의학 연구 쪽으로 가게 됐죠. 그쪽이 훨씬 더 성공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 말로 의사과학자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가지고 이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보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차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컴퓨터로 이제 분석을 해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제 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없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 논문 쓰려고 컴퓨터를 배운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어요. 아무도 못 고친다고 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다 보니까 고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 고치는 일을 같이 했죠. 그래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정도 컴퓨터 바이러스 분석하고 치료하고 나머지는 또 의사과학자로서 계속 이렇게 삶을 7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7년 정도 계속 하면서 V3는 이제 계속 무료로 보급을 하다가 이제는 둘 다 못하겠더라고요. 바이러스가 매년 2배씩 늘어나니까 한 3시간으로 도저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 쪽으로는 제 지도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딴짓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의사는 제가 의사 등록번호가 3만 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저 말고도 3만 명 정도가 있고 요즘은 10만 명 넘지만 대신에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은 저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저를 더 필요로 하는 쪽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사실 이제 혼자서는 못해서 이제 직원들을 뽑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회사라는 게 결국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이긴 하지만 공유해야 될 우리가 왜 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일을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하는가, 이런 것들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회사 비워놓고 MBTI 검사도 그때 했습니다. 1980년대 때.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 MBTI 어떤 타입인지 알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익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들을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몇 년 동안 함께 일을 했던 과정 속에서 나는 그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이 선택을 했어, 판단을 했어, 그것만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안랩이라는 회사의 그 존재 의미,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안랩이 지금 창업 27주년이거든요. 지금도 그게 그때 만들었던 게 4년차 때 만들었던 게 지금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거죠. 필요로 하는 분야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질문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쪽은 세 번째 줄, 한
봤을 때 교육 격차가 의원님께서 잘할 때보다 지금 더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가 많이 시흘렀는데도 교육적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더 와닿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의 격차라는 그 EBS 방송을 봤는데 이제 거기서 현재 학생들이 말하는 경우는 수도권에 인서울이 아니면 이제 대학은 거의 대학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대학을 갈 때만 해도 부산대 정도 간다고 하면 연고대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부산대조차도 지잡대가 돼가지고 애들의 어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겠지만 저희 사회를 위해서도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법이 있으신가요? 인서울 서울 현장에 대한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해법이 있으신지 여쭤보실 것 같아요. 사실 대학 교육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스스로 그 지역마다 보면 그 자원들이 다릅니다. 인적인 자원이라든지 연구개발 능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다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중앙에 있는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생각하는 방향에 맞는 대학에만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옳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교육부 없애야지 대학이 자율성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대학의 자율성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수도권만 하나의 중심인 나라로 지속할 수 없어요. 여기가 끝입니다. 끝.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부울경하면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에서 우선 제2의 그 경제 중심 도시가 만들어져서 사실 제일 행복한 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기 친구나 친척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와서 자기 지역에 있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여생을 보내는 게 제일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이 없이 전부 서울로 몰려가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거는 공기관 이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이 주말에는 다 서울로 가버리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핵심은 사기업 이전입니다. 제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사실 아마존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남미에 있는 강의를 아니고 물건사는 아마존. 네. 그 회사가 워낙 잘 돼서 이제 제2 본사를 지으려고 했어요. 제1 본사가 시애틀에 있는데 제2 본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모든 주에서 다 이제 신청서를 냈죠. 그래서 이제 뽑힌 데가
만약에 우리 쪽에 제2 본사를 지으면은 그 땅은 100년 동안 무상임대 줄게.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인재들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대학들의 특수 학과를 만들어서 그런 인재들을 무제한 공급해 줄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법인세 안 내도 된다. 일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법인세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제2본사를 거기다 만들기로 했거든요. 지금은 IT가 약간 내려가서 지금 공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맨 먼저 대학이죠. 대학 같은 데서 그전에는 뭐 미국 전체적으로 별 볼일 없는 대학도 많은 학생들이 몰려갑니다. 거기에 졸업하고 나면 아마존 제2본사에 취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 본사도 이전하고 지사도 만들고 하면서 거기 이제 납품하려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려면 그 최소한 필요한 게 4가지입니다. 일자리,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 그 다음에 학교 시스템, 그 다음에 문화 인프라. 이 4가지만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요. 사실 그 이상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예를 들면 뭐 공기업 이전 같은 거 일자리만 신경 쓰지 거기에 새로운 좋은 대학을 만들든지 좋은 병원을 만들든지 좋은 관람 뭐 극장이라든지 문화 인프라를 만들든지 이걸 안 하고 일자리 생각만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부 정책에서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돼야지 학교도 같이 발전한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개혁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교육개혁이 왜 맨날 실패하느냐? 그건 사회개혁의 일부분이 교육개혁이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지 않고 일자리가 없는 가운데서 교육만 개혁되면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4가지가 동시에 다 발전하는 사회개혁, 일자리개혁이 돼야지 교육개혁이 힘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학 자율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것을 막았던 이유가 사교육비가 늘 거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가 대학 자율화를 좀 막았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자율화에 대한 논의도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시 상당히 존경하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무거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7년도에 우리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4차 산업에 대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 아는 대표 주자가 되어가지고 할 때 그때서부터 정말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4차원 세계를 살아가야 할 단계가 왔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발전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국가 존폐도 위험하다. 지금 현재 35,000불의 시대라 그러지만 저도 뭐 나이가 70이 조금 넘습니다만 우리가 만불 시대보다 지금은 모든 문화, 경제 오히려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현실이 왔나 하게 되면 결국은 공공의 행진만 했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라든지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이런 데서 현상이 온다. 그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 안철수 의원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인생으로서 성공한 사람의 한 사람이면서 또 실패한 사람의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앞으로 대표 주자가 된다면 우리 국가 경영을 해야 진다고 전제를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다.
굉장히 거시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답변 듣는 것으로요. 지금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난 30년은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FTA부터 관세 장벽도 열고 자유롭게 교역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일극화 시대에서 민주주의가 아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을 도와서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중국이 경제 발전이 되면 민주화가 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친하니까. 그런 이제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쭉 살았던 거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게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찾아오면서 미국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봤죠. 아, 미국이 별거 아니구나. 그 전까지는 중국은 도광양회,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경제 발전만 하면서 계속 힘을 기르고 언젠가는 훨씬 더 큰 강대국이 돼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18년에 미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숨어서 할 필요 없지, 오히려 당당하게 양대 강국 체제로 이제 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게 이제 시진핑이 그래서 이제 더 앞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도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등 이제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자유구역이 아니고 다른 나라 안 도와주고 각각 나라만 잘 살면 되는 세계화가 아니고 탈세계화 시대가 2018년 특점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중국에 대한 시각도 바뀌게 됐죠. 아, 이게 중국을 아무리 잘 살게 해도 민주화가 안 되고 오히려 미국의 위협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는 중국의 팔다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같은 것들도 이제 더 이상 수출 못하게 하고 전기차도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데다가 돈을 주고 이러면서 지금 급속하게 세계가 다시 또 냉전 체제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세계가 바뀌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갔어요. 미국과 중국이 친할 때는. 근데 이제는 결국은 한쪽을 택해야만 되는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딱 그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쪽과 택해서 같이 가야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완전히 중국과 이렇게 끊는 거는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연착륙시켜야 돼요. 연착륙시켜서 그래도 우리가 계속 수출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바뀌고 있는 2018년의 기점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지점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 먹거리가 사라지고 있고요. 반도체 경쟁력이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걸로 못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그 내부적으로 지금 그 국가 부채가 계속 이렇게 지금 증가해서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달러 그냥 찍어내는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닌 비기축통화국 입장에서 평균보다도 국가 부채가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올해를 기점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 앞에 위기가 산적해 있는 이 시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제 이 지금 기로에 와 있다. 뭐 각각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면 나름대로 해보면 다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도 마치 네,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많은 메시지 있으신데 못하시는 부분, 시간 강사 못하시는 부분은요. 저희 교육대기자 TV에 채널에 지난해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비법 그리고 자녀교육법까지 많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아쉽으나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미래를 바꾸는 진로교육법 토크 콘서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콘서트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무대 위에 올라오시면 단체 사진 먼저 한번 같이 찍으시고 그리고 또 줄 서시면 개별 사진 찍으실 포토타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 무대 위로 잠깐 올라가